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새로운 비문학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37번째 지문이고요.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부터 9번까지 문제이고 가와 나로 이루어진 문제이네요. 자, 먼저 문제부터 분석해 볼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는 것이고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먼저 가를 읽으면서 가에 대한 거 읽을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1, 2번은 가와 나 나눠져 있고 3, 4, 5번은 가나 모두니까 가에 대한 것만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자, 5번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일치불일치 문제죠?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가에 대한 게 1, 2, 3번이네요. 그럼 우리는 가를 읽으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번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이거는 가를 읽고 나서 풀어야 되겠죠? 가를 읽고 6번을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7번 가와 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나까지 읽고 푸는 문제. 자, 8번 A라고 나와 있는데 A를 얼른 살펴봤더니 A가 어디에 있나요? 나에 나오겠네요. 자, 나에 나오니까 요거는 나를 읽고 푸는 문제라고 체크해 주시고 9번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각각의 어휘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까지 체크하고 올라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번 지문에 자 문단모를 매기시면 어떠한 법제도 효율은 그리고 사후적 효율 3문단 자 내려와서 3개 문단밖에 없네요.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5번 문제에 1, 2, 3번을 일단 일치불일치를 해결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떠한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라고 했죠. 이때의 논의는 뭐 이야기하다 또는 의논하다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의논하다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말을 9번에 가서 봤더니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하다의 의미로 바꿔놨네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틀렸죠? 1번부터 벌써 답이 나오네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실 안 봐도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알면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2번부터 5번까지는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1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 이제 2문단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효율이 뭐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읽다 보니까 갑의 후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얘가 5번에 2번의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갑의 물건을 을이 훔친 거예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쳤는데 갑의 후생이 100원, 을의 후생이 80원이래요. 그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5번에 2번을 내려와 보도록 합시다. 5번에 2번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이게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라고 했네요. 물건을 훔친 을이 여러분 80원의 후생을 누리죠. 위에서 봤을 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갑의 후생이 100원, 을의 후생이 80원인데 을이 훔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을의 후생이 80원, 갑의 후생이 100원이에요. 그럼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자, 이게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조금 선생님은 의심이 되기는 했어요. 요거를 완전히 맞는 말로 봐야 되나? 그래서 확실하지는 못해서 세모로 쳐놓고 보기는 했거든요. 요거를 세모로 쳐놓고 나머지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확신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선생님처럼 확신을 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내용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오다 보니까 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여, 뒤에 가서 봤더니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라고 뜻이 나와 있죠.
후생 증가에 이바지한다.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지울 수가 있고. 자, 이제 3문 단어로 내려왔습니다.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5번에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죠. 그래서 전체 후생이 감소됩니다. 자, 그런데 5번에 1번 내려와 보니까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은 확실하게 틀렸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또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 끌어오는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작과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하돼서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때 여러분 저하되다가 나오죠. 저하되다. 9번에 3번 가니까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지다라고 되어 있네. 떨어지다. 자,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3번도 지울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내용이 5번에 3번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회적으로 창작자의 유인책이 저하돼서 창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작 유인책이 저하돼서 창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사회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5번에 3번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번 한번 볼까요? 4번 가는 법제도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실태 아니죠. 2번 법제도가 바람직하게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여러분 여기 1문단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바람직한의 판단 기준인데 경제학적 효율을 잣대로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3번 경제학적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효과 맞습니다. 그럼 가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가나 모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대책. 여기도 후생에 대한 설명 나왔고 경제학적 대책 나왔죠. 가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가는 바람직한 법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 아니죠. 5번도 틀렸네요. 그러면은 4번에 1번, 2번, 5번이 틀렸다라고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를 읽었으니까 여러분 6번에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보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있고 A와 B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A, 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A와 B로 이루어진 사이에서 A는 0원의 이익, 0원의 이익, B는 100원의 손해. 그럼 마이너스 100원의 손해를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대요.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네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전자는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죠.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자, 요렇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100원의 손해는 A가 부담합니다. 즉 A에게 마이너스 100원만큼의 손해가 생긴다는 거죠. 1번의 경우, 전자의 경우. 그런데 후자의 경우. 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 후자의 경우 B가 손해를 부담합니다. B에게만 마이너스 100원의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해요.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3번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 50원, 얘도 마이너스 50원. 내 손해를 각각 부담한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요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놓고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3번의 경우죠. 계약법이 정해지면 자, 이렇게 3번의 경우입니다. 3번의 경우이면 사유적 효율 측면에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 볼까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 여기서 자, 요 전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 얼마예요? 100원이겠죠. 마이너스 100원만큼이니까. 그럼 A가 일부라도 부담했어요. A가 일부라도 부담한 경우는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손실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 사회적 손실 얼마예요? 이때도 1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그럼 사회 전체의 손실이 100원보다 적어졌나요? 사회 전체의 손실은 여전히 같아요. 사회 전체의 손실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지지 않았어요.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회 전체의 손실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사회 전체의 손실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왜 맞는지 볼까요?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졌어요.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1번의 케이스로 정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고, 여러분 이게 A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돼요. 그럼 A는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손해를 다 져야 되는데 아마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다. 맞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3번.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정해지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자, 상관없이 A가 그냥 계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사회 전체의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냥 계약을 무조건 안 지켰어요. 계약을 무조건 안 지키면 어떻게든 사회 전체의 후생은 뭐예요, 여러분? 100원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므로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계약이 이행됐다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서 계약이 이행됐어요. 계약법은 사회 전체 후손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약이 이행됐어요. 그래서 전체 손해를 막았다라고 한다면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며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겠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100원보다 적어진다 라는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놓으신 내용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가번 지문 받고 이제 남은 거 한번 볼까요? 4번에 3, 4번 나번 읽으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 일단 2번이 맞는 말 같은데 선생님은 이때까지 세모였거든요. 그래서 4, 5번을 살펴볼 거고요. 자, 6번은 풀렸고 7번에 가의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적 효율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을 고려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써있길래 간단하게 여기다 써줬습니다. 사전적 효율은 사전적 유인책을 고려한 것으로,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절도 방지를 지출하는 것, 방지, 비용, 지출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거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측면에서 한번 나를 이해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나의 A가 나올 때 8번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9번에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은 나왔어요. 4, 5번을 보면 되는데 답은 1번으로 나왔지만 4, 5번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4번 올라가서 문단번호 매겨봅시다. 통계학에서 1문단 법은 2문단,
다음에 위사례 3문단 역시나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가서 이제 5번의 근거가 1문단에 그냥 이제 다 등장을 하네요. 얘부터 봅시다.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5번의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올바른 가설인데 기각되는 것. 올바른 내용이 기각되는 것은 어떤 거? 1종 오류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5번에 5번.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올바른 가설이죠. 올바른 가설이 이를 기각되는 것. 기각되는 것은 2종 오류이다. 틀렸죠.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은 1종 오류다 라고 봐야 되니까 5번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합니다.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말을 통해 5번에 4번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5번에 4번 볼까요? 자,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게 지금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가 가해자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사고방지 수위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이 말이 틀렸어요.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사실 선생님 5번 틀렸거든요. 요 2번하고 4번 헷갈려가지고 선생님 답을 4번으로 했어요.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 선생님은 이거를 사회 전체적인 후생감소, 전체 후생감소 이것만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건을 훔친 을이 값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 이거를 금하는 이유에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답을 4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가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설명이 없어요. 아예 나번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80원과 100원을 비교해 봤을 때 80원이 더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석했을 때 5번의 답이 2번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선생님도 틀렸던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해서 5번에 2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 관련해서 이렇게 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을 1수준으로 이제 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20%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죠. 0수준의 주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80%의 확률로 사고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은 뭘 선택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요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 1수준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1수준을 선택하게 하는데 0수준의 주의를 하면 80%의 확률로 사고를 기대사고 0수준의 주의를 가면 80%의 확률로 사고를 범하지 않아요. 그쵸? 네. 80%의 확률로 사고를 범한다? 사고방지 수준?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다. 80%의 확률. 8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부담한다. 80%의 확률로 0수준의 주의를 하면 8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1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80%니까 내가 기대사고 비용을 다른 걸로 했을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20%로 두시는 거예요. 전체가 100%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1종 오류를 선택했을 때 자 이거는 if
1종 오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류를 선택. 자, 이렇게 1종 오류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머지 80%와 20%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수준과 이수준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이걸 가정한 거예요. 가정.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라고 해서 if인 거예요. if. 이건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해서 1종 오류로 선택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를. 8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2종 오류를 선택할 경우에는 20%의 확률로 기대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렇지 않으려고 이걸로 했을 때 1종 오류로 사고방지 수준을 했을 때 네가 가장 싼 금액을 드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1종 영수준을 했을 때는 48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자 1수준으로 했을 때는 34원을 부담하면 되고 2수준을 했을 때는 얼마? 62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싸요? 1수준으로 했을 때 손실비용이 기대 손실비용이 제일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1수준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고방지 주의 수준을. 그래서 1종 오류 선택을 유도하는 거 요렇게 하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쭉 이제 요걸 이해하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다 보면 니을, 성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성립하다. 뒤에 넘어가셔서 9번에 보시면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결과가 항상 이루어지다, 관계가 이루어지다. 맞는 설명이죠? 니을, 의미가 맞으니까 얘도 지울 수가 있겠고 이거 지울 수 있고 이제 또 산문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위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라고 했네요. 위 사례에서 살필 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필 점. 맞는 얘기죠? 뒤에 가서 보니까 살피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맞는 거라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9번의 답이 1번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일단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대 손실 비용 얘기를 지금 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7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해 사전적 효율. 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를. 자,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사고방지 수준에 관한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법원의 과실 판단의 오류, 사고방지 주의 수준 적정하게 유도하고 있죠. 근데 여기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말은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도 적정한 사고방지 수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법원의 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오죠? 1수준인 거 여기서 보시면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추가적으로 주의비용 30원이 들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걸 통해 7번에 2번 내용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1수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주의비용은 30원이 듭니다. 그래서 7번에 2번 이종 오류 확률을 모두 20%이면 가해자는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죠. 자, 법원의 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라면 주의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할까요? 모두 20% 미만일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이 40%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확률이 20%보다 미만이 아니라 높아지는 경우예요. 높아지는 경우에 가해자는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높아질 경우에 0수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0수준일 때 주의비용이 얼마예요? 60원이죠. 0수준일 때. 그러면 여기서 주의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건 20% 미만일 때일까요? 20% 미만일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40% 이상일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은 20% 미만이 아니겠네요.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40%
라고 한다면이죠. 그러니까 모두 20%보다 미만이 아니라 높아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7번에 3번, 4번, 5번을 모두 알 수가 있거든요. 40%라는 말을 통해. 결국 주의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은 20% 미만일 수가 없겠죠. 이 말이 틀렸죠? 자, 답이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 4번. 1종 오류, 2종 오류 모두 확률이 40%라면 주의비용을 들여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 법원의 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에서 40%로 높아지며 법원이 정한 적정 수준에 따라 행동 안 하겠죠. 당연히. 이 오류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건 여러분 계산을 해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계산 안 해도 맞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 1수준, 2수준 조금 의심이 되면 계산을 해봐도 되거든요. 얘가 30이고 만약 2수준이 60이잖아요. 2수준이 60일 때 여기서 더하기 얘가 이제 10%로 확률이 줄었다고 합시다. 10%이면 10%일 때 여기서 20 주의 확률 60이고 얘는 10%일 때 10 주의 확률 주의 비용 이렇게 하면 얘는 32가 되고 얘는 61이 되거든요. 그럼 여전히 1수준일 때 비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의 비용을 60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 계산해보시면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기도 해요. 뭐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했고 9번도 풀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8번 A를 보시면 되는데 A는 가자 마지막 문단에 나와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 경제학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읽고 4번을 먼저 풀어줄까요? 4번 먼저 하고 갑시다. 4번. 자, 4번.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법, 경제학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나번에서도 법 경제학,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설명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런데 나에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4번은 나가 틀렸으니까 4번의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계산 과정을 따라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자 가해자의 사고방지 수준을 무엇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우리는 1 수준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0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이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든가 1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이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낮추면 됩니다. 60원에 곱해지는 확률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뭘 범하지 않을 확률일까요?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이 뭐예요 여러분? 요게 80%죠. 80%죠. 80%. 이 80%는 뭘 범하지 않을 확률일까요? 아래에 있는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아래에 있는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20원에 곱해지는 확률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이제 여기 보시면 무엇을 범할 확률이죠. 이건 범하지 않을 확률이었잖아요.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여러분 80%니까 이거는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죠. 80%. 80%. 그럼 80%와 20%를 나누는 거니까 80% 20% 나누는 거니까 얘는 여기 80%를 곱한다는 건 20%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20원에 곱해지는 확률도 20%예요. 근데 얘는 뭐를 범할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위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종 오류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때는 얘는 80%로 범해지고 나머지는 2종 오류를 20%로 범할 확률이라고 했죠.
2종 오류를 20%로 범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종 오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뭘 범하는 거예요? 20%를 범할 확률인 거예요. 근데 이때 20%를 범할 확률은 뭐예요? 2종 오류를 20% 범할 확률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1종 오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가 80%, 밑에가 20%인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는 거니까 이 20%를 범할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20%를 범할 확률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종 오류를 범할 확률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수준 위에 1종 오류, 그 다음 들어갈 거 2종 오류가 되는 거. 답이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범하지 않을 확률은 80%가 아닌 20%니까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지만 나머지 20에 곱해지는 확률은 80과 요 사이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 자, 그래서 뭘 범할 확률? 20%인 나머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 이므로 20%인 2종 오류를 범할 확률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2번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오늘 질문 조금 까다로웠죠? 요거 조금 까다로웠어요. 선생님도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지문이고 틀린 문제도 있었던 지문이기도 해서 여러분도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7번째 질문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강의를 좀 돌려보시거나 여러분이 복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빠진 부분은 없네요.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도 이런 식으로 매일 또 즐겁게 비문학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